안녕하세요, 백지호입니다. 이번에 인터페이스 파이썬 스터디 2회차, 오늘은 자율 구조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율 구조라고 방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자율형을 배울 겁니다. 자율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를 배웠죠. 근데 변수 안에 뭐 문자열이라든가 숫자나 이런저런 걸 넣을 텐데, 걔네가 컴퓨터에선 다 다르게 취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고 뭐가 그렇게 다른지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이 목차 앞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변수랑 연산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고 뭐 숫자, 문자, 불 뭐 이런 자료들을 볼 거고요. 뒤쪽에서는 이제 리스트 같은 좀 복잡한 자료들을 배울 거예요. 이번 강의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할 파이썬 강의 중에 제일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잘 넘기시면은 그러면은 좀 앞으로를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강의자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글로 잘 설명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시작해 봅시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인풋 함수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걸 했었죠. 근데 숫자를 입력받으려면은 그냥 인풋만 받는 게 아니라 int를 이용해서 정수로 바꿔줘야 된다 했어요. 정수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입력받은 애가 정수 같은 뭐 숫자로 인식되지 않고 문자로 인식이 돼가지고 덧셈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죠. 오늘은 이제 변수를 활용하는 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변수가 뭔지 이런 걸 배워볼 건데, 일단 변수의 사전적 의미는 여기 적어놓은 대로 숫자나 문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해두기 위해서 컴퓨터 메모리상에 공간을 할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무슨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은 2 더하기 3 이런 문제를 풀라 했다고 쳐봐요. 당연히 지금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은 5라고 나오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푸는 과정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제를 기억해야 돼요. 잠깐 뭐 더하기 뭐였지? 2하고 3을 더하라 했지. 이런 걸 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뇌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컴퓨터에서도 이걸 해야 돼요. 일단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이 달라져요. 그리고 얘네를 프로그래머가 명시해서, 보통은 명시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안 해요. 근데 아무튼 명시를 해서 이 int 나는 정수를 저장할 거다. 어디에? x라는 변수 안에 거기다 3이라는 값을 저장할 거야. 이러면은 이거 제가 나름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를 그려본 거예요. 메모리 안에 이렇게 변수가 할당이 되고 이진수로 이 숫자 3이 들어가요. 숫자 3은 이진수로 1, 1이에요. 그냥 1, 1. 근데 이게 인테저는 정수는 4바이트까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에 16승만큼 다양한 숫자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파이썬은 더 편리하게 변수 데이터 타입 같은 걸 명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타입이 없다는 건 아닌데 파이썬이 알아서 얘를 보고 얘는 정수구나, 얘는 실수구나 이런 거를 판별을 해줘요. 그러고 용량이 모자라면은 이 메모리도 추가로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좀 예시 코드를 볼게요. 이렇게 핸드폰 알림이 많이 올까요? 지금 A라는 변수에는 정수 3을 놓고 그리고 B라는 변수에는 실수 2.1을 넣었어요. 타입이라는 파이썬에 있는 함수를 활용하면은 얘가 무슨 타입인지 볼 수 있는데, 정수를 넣은 건 알아서 int, 그러니까 정수형 자료형을 넣어줬고, 이 2.1을 넣은 B 변수는 알아서 float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실수를 다룰 때 쓰는 자료형을 할당을 해줬죠. 가장 먼저 숫자 자료형을 좀 볼게요. 파이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숫자 자료형이 있는데, 저희가 여태껏 많이 쓴 이 정수 자료형 int, 그리고 소수점이 붙는 실수를 다루는 float,
그리고 복잡한 숫자, 복수수, 컴플렉스 넘버를 다루는 컴플렉스라는 전형이 있어요.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숫자 전형에는 이런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일단 사칙 연산이 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조금 특이하게 컴퓨터에서는 그냥 나눗셈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고 몫이 있어요. 왜 이게 있냐면은 사실 컴퓨터에는 자료형이 그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인트 값, 그러니까 정수 값을 정수로 나눴을 때 정수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죠. 보통은 소수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하려고 나눗셈이 있고, 이거는 파이썬에서 나눗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눗셈이에요. 나머지 연산이 따로 있고 목연산이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듭 제곱을 이렇게 별 2개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앞쪽에 보시면은 그냥 사칙 연산하는 연산자가 있고 이 뒤에 이퀄자가 붙은 게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짜서 보여드릴게요. 이퀄 연산자는 이게 우리가 변수 할당할 때 몇 번 사용했는데 대입 연산자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어떤 값을 거기다 넣을 때 써요. 뭐 일단 A에 2 넣고 B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그러고 A 플러스 B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5가 나오죠. 근데 5라는 값을 우리가 얻고 싶을 때마다 A 플러스 B를 할 순 없으니까 C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A 플러스 B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C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기 싫고 나는 그냥 A에다가 B를 바로 더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A는 A 플러스 B 이래도 A가 5가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저걸 간단하게 A 플러스 이퀄 B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동으로 A의 B 값이 저렇게 추가돼서 대입이 돼요.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를 하면은 마이너스 이퀄 B를 하면은 그러면 A가 5가 되고요. 3 빠져서.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다른 숫자로도 되고요. 그냥 B 같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여기다 바로 숫자를 넣어줘도 잘 돼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 밑에 적어놓은 경고문은요. C 언어를 쓰시면은 이제 나눗셈을 했을 때 정수를 나눠도 무조건 정수가 나오는 게 익숙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냥 몫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진짜 나눈 값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전에도 했지만 이렇게 숫자 자료형의 형변화는 뭐 이 자료형의 이름으로 감싸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플로트, 그러니까 실수값을 정수로 형변환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진짜 대부분의 이런 소수점 버리고 이런 거는 라운드 처리가 돼요. 3.9여도 3이 되고 그냥 무조건 바닥으로 내린다고 보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변환을 적절하게 해줘요.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실수 문제를 몇 개 볼게요. 파이썬의 숫자 자료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사용자로부터 실수 2개를 입력받아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사용자로부터 정수 A, B를 입력받고 A를 B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둘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영상을 멈춰놓고 풀어놓으셔도 좋고 저 1번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화형으로 채팅 치듯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 풀 때는 파일 만들게요.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지우고. 자, 사용자로부터 실수 2개를 입력받아. 일단 입력을 받을게요. A는 input 입력을 받아야죠. 근데 실수니까 플로트로 감싸줍니다. B도 똑같이 해주고요. 2개 입력받고 평균을 구하라네요. 평균 구하려면 일단 저 두 친구의 합을 알아야죠. sum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sum이 예약어가 있네요. 예약어 그러니까 뭐 인풋이나 이런
프로그램적으로 기능이 있는 단어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A, B를 더했으니까 C로 합시다. 안 쓴 변수 이름 써야죠. A 플러스 B.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한번 출력을 해줄게요. 이 두 숫자의 합은 C다. 그리고 평균은 AVG라는 약어를 많이 쓰죠. C 나누기 2를 하면 프린트 average는 AVG.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바로 돌려볼게요. 런 모듈. 실행이 됐는데 일단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당연하죠. 값을 입력을 안 했으니까. 뭘 넣어볼까요? 제 학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5와 4.5. 그러면은 학점 평균은 4.0이라네요. 너무 떨어지는 숫자 넣어버렸는데? 잠깐만. 근데 만약에 제가 학점이 망해서 3.5랑 4.0을 받으면 그럼 3.7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하나 풀어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또 혹시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자열 작용을 좀 배워볼게요. 문자열 작용은 스트링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트링이 문자열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줄여서 str이라는 작용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몇 번 해봤지만 이 쌍따옴표 혹은 따옴표로 구분을 하고 쌍따옴표 3개랑 따옴표 3개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좀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은 문자열 안에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뭐 그런 걸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아이들을 껐나? 껐네요. 짠 건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인용구를 쓴다든지 저 따옴표를 문자열 안에 넣을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큰 따옴표 3개 하고 팩 fed 팩지보가 말하길 하고 이제 따옴표를 3개 쓰는 거를 구분으로 했기 때문에 따옴표 하나 쓰는 거는 파이썬이 씹을 거예요. 따옴표 하나 쓰고 I am 아니야 너무 좀 I am 21 years old 나는 21살이다 하고 3개로 닫을게요. 이러고 출력을 하면은 여기 엔터가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그 줄바꿈 문자예요. 근데 정말 무시하시면 되고 슈팩 fed 하고 이 따옴표가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데 활용이 되고요. 방금 전에 계획 문자가 이 원 표시에 n자로 들어간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escape 코드라고 하는데 문자를 저장할 때 가끔씩 이제 문법상 사용할 수 없는 문자나 특수한 문자들이 저장할 일이 생겨요.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함수에 사용되는 뭐 괄호라든지 아니면 따옴표 아니면 엔터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 할 때 이 문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를 막 문자열 안에 넣었는데 그걸 프로그램의 일부로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escape 코드라는 애를 활용해요. 이 달러 표시, 원 표시 혹은 역 슬래시 표시로 폰트에 따라서 좀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여기 바로 활용해 볼게요. 문자열에다가 슬래시 escape 코드를 2개 하고 n을 사용하면 줄이 바뀐다. escape n 이렇게 이거를 조금 어떻게 출력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escape n을 사용하면 줄이 바뀐다. 이렇게 출력이 됐죠. escape를 2번 써서 이 두 번째 있는 escape는 그냥 문자열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는 escape n 얘가 계획 문자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뭐 당장 이렇게 프로그래밍 설명할 때만 해도 escape 코드나 뭐 이런 프로그래밍 할 때 써서 안 되는 문자를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에다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뭐 가장 단순한 거는 플러스를 사용해서 문자열 2개를 합치는 거.
그러고 이렇게 별 곱하기 연산자를 활용해서 문자열을 여러 번 반복시킨다든지 되게 쓸 수 있는 편안한 기능이 좀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 문자열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열의 특정 구간만 뽑아내는 거를 인덱싱, 슬라이싱이라 해요. 일단 뭐 이게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이라는 유명한 문구로 제가 여기다 코드들을 짜놨죠. 일단 이 len이라는 함수를 활용하면은 이 문자열이 몇 개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고요. 프로그램 상에서는 숫자를 0부터 세요. 그래서 대괄호로 0,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자가 뭐냐 이렇게 뽑으면은 A가 나와요. 콜론을 활용해 가지고 특정 구간의 문자열을 추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0부터 4, 근데 4 이전 딱 네 번째 말고 세 번째까지. 헷갈리네요. 인덱스 상으로는 3인데 제가 말했다시피 프로그램은 숫자를 0부터 세기 때문에 0, 1, 2, 3 그러니까 앞에 네 글자를 뽑아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본인이 여기 숫자를 바꿔가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여기 있는 문제 두 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작용이 불리언 작용이에요. 불 작용은 불이라고도 하고 불리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이산 수학에 나와요. 1비트 작용이고요. 참 혹은 거짓의 값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은 뭐라 해야 되지? 숫자는 아니고요. 논리를 값을 갖는 거예요. 1비트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전구로 많이 비유하는데 전원이 켜져 있다, 꺼져 있다.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뭐 이런 걸 저장할 때 불을 써요. 참은 이 앞이 대문자인 true, 거짓은 앞이 대문자인 false로 표현하고요. 이때 false는 0 혹은 빈값, 뭐 true 이외에는 모든 값과 같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if문이나 이런 거 다룰 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또 이렇게 예시가 있죠. t 이렇게 숫자로 할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문자 false나 true를 바로 넣어서 할당할 수도 있는데 숫자 0은 false로 치고요. 숫자 1이나 뭐 뭔가 있으면은 그건 true로 쳐요. 왜냐하면은 이 컴퓨터가 원래 전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기에서 참과 거짓을 전자공학에서 판단할 때 전기가 안 흐르면 거짓 0, 전기가 뭐 세게 흐르든 조금이라도 흐르면 tru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숫자 0은 false로 하고 0 이외에는 다 true로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왔네요. 좀 숨이 차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서 한번 끊고 복습을 좀 하신 다음에 앞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한 번에 찍지만 지금부터 배울 자료들은 이제 여태까지 배운 자료는 뭐 숫자를 하나 저장한다든가 뭐 문자열을 하나 저장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는 작용을 배울 거예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뭐 수학으로 치면 스칼라 값을 갖는 변수라고 제가 수학적인 비유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약간 벡터까지는 다 배우셨을 건데 뭐 벡터 아니면은 그 위에 있는 행렬 뭐 이런 걸 저장하는 고차원 작용이에요. 일단 가장 먼저 배울 거는 리스트와 튜플이에요. 리스트부터 배워볼게요. 리스트는 이름 그대로 그 리스트란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작용이고요. 이렇게 써요. 변수 이름하고 equal 대괄호로 이렇게 안에 넣을 값들을 지정을 하고요. 안에다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얘는 정수값 4개를 저장하는 리스트죠. 그리고 아까 문자열이랑 비슷하게요. 숫자 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을 뽑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프로그래밍에서 인덱싱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값에 저장하려면 0, 두 번째 값에 저장하려면 1로 접근해야 한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진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 작용의 값 수정.
리스트 자료형에는 이제 값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대입 연산자로는 수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뭐 어떻게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1, 2, 3, 4 담아놓은 그 리스트에서 맨 첫 번째 값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덱싱을 활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값을 좀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 뒤에다가 점 달고 append를 쓰시면 이렇게 뒤에 뭐가 들어가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리스트 작용이랑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방금 배운 append라던가 뭐 sort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리버스, 인덱스 이것도 좀 가끔 써요. 그리고 insert, remove, pop, count 되게 쓰는 게 많죠. 이 친구들은 뭐 바로 외우기보다는 이제 쓰시다 보면은 자주 쓰는 친구 몇 명이 외워질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트 자료형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들한테만 좀 해당이 되는 건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보통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어요. 근데 파이썬 리스트가 조금 다른 점은 한 리스트에 여러 가지 자료형의 값을 담을 수 있다는 거. 원래는 이런 다른 언어에서는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에도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 배열에는 정수만 넣겠다. 이 배열은 실수만 넣겠다. 근데 파이썬은 그게 아니에요. 다 돼요. 뭐 정수 넣어도 되고 실수 넣어도 되고 가치 넣어도 되고 문자열 넣어도 되고 불리한 넣어도 되고 심지어 그 안에 리스트 또 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특이기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행렬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고차원의 작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근데 당장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이해해놓고 쓸 일이 생겼을 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이렇게 고차원 데이터에서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매트릭스 변수에서 가장 먼저 들어있는 리스트 있죠. 먼저 예를 들면 제가 숫자 2에 접근한다 쳐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리스트에 접근해야죠. 그 매트릭스하고 대괄호하고 숫자 0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두 번째 있는 값이니까 또 대괄호하고 1 해가지고 대괄호를 총 2개를 써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튜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튜플도 리스트랑 많이 비슷해요. 뭐 여러 개의 자료형의 변수를 담을 수 있고 인덱스를 통해 값에 접근할 수 있고 다 불러올 수도 있고 근데 다른 거는 값의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런 걸 컴퓨터에서는 상수라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괄호로 선언을 하고요. 소괄호 접근할 땐 근데 무조건 대괄호로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수정이 안 된다는 거. 되게 빨리 나가고 있죠. 자료를 보고 다시 복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 작용을 배울 건데 딕셔너리 영어로 사전이라고 하죠. 실제로 한국어에서 사전 작용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줄여서 딕트라고 표기하고요. 이 딕셔너리 작용의 특징은 이제 키값의 존재인데 우리가 이제 종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막 그게 있잖아요. 목차가 있잖아요. 옆에 뭐 A, B, C, D 해가지고 이제 내가 뭐 바나나 찾고 싶으면 이렇게 B 열어가지고 또 거기서도 찾고 이러는데 딕셔너리도 비슷하게 이제 찾아가기 쉬운 키값이 존재해요. 리스트랑 튜플에서는 리스트 내에서 그 값이 위치한 순서인 인덱스로 값을 구분했잖아요. 맞죠? 첫 번째 들어있는 값은 0번, 두 번째 값은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딕셔너리는 키값이란 걸 이용해서 값을 구분해요. 딕셔너리 내부에 있는 각 값은 키랑 밸류라는 값의 쌍인 아이템으로 이루어져요. 복잡하죠? 그냥 받아들이려 하고 싶은데 조금 이제 참고 넘어가다 보면은 실수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선언 방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 보시면은 name이라는 이 앞에 오는 친구가 키값이에요. 그러고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뒤에는 geo라고 또 값이 오죠. 얘는 value예요. 그리고 이 name과 이 geo라는 키와 value의 쌍이 아이템이에요. 이런 걸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name은 geo, age 나이는 21살. 이즈 메일은 이거는 트릭인데
남자 여자 따로 뭐 문자열로 저장해도 되긴 하는데 성별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즈 메일하고 true로 하면은 1바이트로 뭐 용량을 아낄 수 있죠.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를 뭐 순서가 아니라 이런 키값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데이터에 뭐 이걸 예를 들면 이걸 리스트로 저장했다고 쳐볼게요. 제가 뭐 이름 먼저 넣고 나이 넣고 성별 넣을 수도 있고 이름 넣고 성별 넣고 나이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외우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값을 불러오기 힘들죠. 근데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넣었든 이름 알려줘 이러면 이름이 나오고 나이 알려줘 하면 나이 나오고. 이게 바로 장점이죠. 키와 밸류의 분리를 통해서 쉽게 원하는 값을 찾고 접근. myDict 하고 이렇게 대괄호 하고 키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요 값이 나와요. 밸류 값이. 이게 다른 개발자랑 협업하거나 클린 코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키값으로 이 문자열 외에도 뭐 숫자를 넣는다든지 되게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쓰시다 보면 되게 편리하게 다가올 때가 언젠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조금만 힘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집합 잔류형이에요. 팻이라고도 하고요. 딕셔너리를 제외하고 리스트랑 튜플 문자의 집합의 문자열 잔류형은 순서가 중요한 잔류형으로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시퀀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벡터 2, 3하고 3, 2는 다르죠. 순서가 다른 건데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잔류들을 시퀀스 잔류형이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의 예시가 있네요. ABC랑 BAC랑 CAB는 다 달라요. AA랑 AAA도 다르고요. 근데 중복이랑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잔류형이 바로 집합이에요. 우리가 집합 수학에서 배운 집합 안에서 뭐 중복 신경 안 쓰죠? 중복이 있긴 한가요 집합 안에? 그리고 뭐 순서가 있나요 집합 안에? 그렇지 않죠. 파이썬의 집합도 똑같아요. 순서 없고 중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헬로라는 이 시퀀스를 셋으로 전환을 해주면 일단 중복이 사라지고요. L이 하나로 됐죠. 여기선 이제 출력 순서가 있긴 한데 이 순서도 의미가 없어져요. 집합 잔류형은 뭐 중복제거나 수학적으로 집합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별로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사실 수학 이제 1학년이나 2학년쯤에 이제 이산 수학 및 프로그래밍 과목 같은 걸 들을 때는 쓸 일이 좀 생겨요. 이렇게 이 연산자들을 활용해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구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수학적인 이게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집합 잔류형이 있었지 이러고 떠올려서 쓰시면 돼요. 그때 가서 저 연산자 같은 거는 찾아보셔도 되고요. 지금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가 있었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은 나중에 아 맞아 이게 있었어 이러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집합 잔류형이 파이썬에 있는 줄 모르면 이거 냅두고 본인이 직접 집합 잔류형을 만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팻이라는 잔류형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다 이 얘기고요. 아 엄청나게 빨리 달려와가지고 지금 숨이 차는데 그래도 벌써 거의 30분을 강의를 했네요. 좀 잘 이해가 안 가셨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이제 언제나 저는 사실 여기에는 연락처가 없네요. 이 슬라이드에는 저는 백시호였고요. 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도 영상 설명에 있고 그런 거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잔류형을 배우면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실상 다 배운 거예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는 막 완전히 밑바닥부터 배워야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한번 배우고 나면. 근데 조금 차이가 있고 그 프로그램의 언어의 그 철학이 반영되는 게 바로 잔류형이라 이것만 먼저 배우고 좀 이제 나머지는 부딪혀보면서 배울 만큼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파이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운 거고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